안녕하세요. 사실가의견입니다. 제가 오늘 다룰 주제는 08년 이전과 이후, 그러니까 양적 완화라는 금융정책이 도입되기 이전과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는 이유는 최근에 뭔가 경제 지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과거의 데이터를 들고 와서 뭔가 미래를 전망하는 데에 쓰기에 신뢰도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의 고정경제학에서 말하는 어떤 경제 지표들을 분석하는 방법들이 잘 안 맞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그러한 원인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양적 완화가 시행된 08년 이전과 이후에 각 경제 주체들의 뭔가 변화가 컸던 시기로 보여져요. 그래서 가장 어떤 한 문장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는 08년 이후에, 그러니까 양적 완화라는 정책이 도입되기 전과 그 이후를 나뉘는 08년,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경제적 상황에 의한 경기 침체를 맞아본 적이 없어요. 되게 소름 돋지 않아요, 이거? 08년 이후에 20년도에 있었던 거는 사실상 뭔가 바이러스에 의한 경기 침체가 왔던 거고, 물론 그 경기 침체가 오기 전,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의한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도 약간 경기 침체 전조 증상들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뭐, 예, 딱 그거랑 뭐 맞물려서 갑자기 이제 바이러스가 터지면서 그렇게 경기 침체가 왔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양적 완화가 또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한 번 더 발생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08년 이전과 이후에 각 경제 주체들의 이 대차 대조표가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일단 세 챕터로 나눠서 아마 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오늘은 각 경제 주체들의 이 밸런스 시트가 얼마나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다루도록 할 거고, 요거 세 단계로 나눠 가지고 제가 08년 이전과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최근에 이런 뭔가 경제 지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챕터인 08년 이전과 이후 각 경제 주체들의 대차대조표 변화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5개를 생각하고 있고요. 각 경제 주체 중에서도 첫 번째는 은행, 두 번째 중앙은행, 그다음 세 번째는 재무부, 그러니까 정부인 거죠. 그다음에 가계, 기업 이렇게 5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은행입니다. 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08년에 터져나가기 시작했던 게, 08년은 명확하게 금융위기예요. 제가 금융위기, 경기 침체, 뭐 경기 둔화 이거 다 구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다 다른 거예요. 물론 08년에는 부동산이 터지면서 금융위기가 왔던 거예요. 08년 이전에는 우선 은행의 이 BS를 보면은 어, 자산 쪽에 예치금, 그다음에 유가증권, 은행도 뭐 자산 포트폴리오 운영을 할 테니까 유가증권을 이렇게 들고 있었고, 근데 그때는 MBS가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이 은행의 BS 차지하는 비중에서 MBS가 어마어마하게 큰 상태였어요. 이게 비대해진 상태였죠. 심지어 이 MBS에다가 엮어가지고 뭐 파생 상품들도 줄줄이 만들었다가 그게 다 터지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터졌던 거고. 예. 근데 여기 보시면은 단기 국채랑 장기 국채 이렇게 두 개를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무위험 리스크로 관리하는 포트폴리오를 편입을 시켰던 게 이렇게 국채가 아마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가게나 뭐 기업한테 해줬던 이렇게 대출이 자산 쪽에 잡혀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이 예금, 은행채, 연준한테서 빌려온 차입금 이런 게 부채로 잡혀 있고 자기 자본이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현재는 어떻게 됐냐 보시면 유가증권은 어마어마하게 커져 있죠. 대신에 MBS, 그중에서 이제 MBS가 굉장히 작아지게 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08년에 서브프라임 터지면서 이제 부동산 쪽에서 망하다 보니까 미국 금융감독 입장에서는 보면은 이게 은행들이 냅뒀더니 MBS를 미친 듯이 발행을, 그러니까 MBS가 모기지 백트 시큐리티인데, 예. 물론 이렇게 상업용이랑 가계용이랑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상업용 같은 경우에는 뭐 엠파이어
빌딩 짓는데 몇 천억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누가 뭐 단독적으로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뭐 큰 상업용 건물 같은 경우는 몇 천억, 몇 백억짜리 MBS가 있을 거고 그냥 일반 가게가 부담하는 뭐 10억 정도 되는 그런 가게용 MBS가 이렇게 따로 구분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08년에 서브프라임 터졌던 게 뭐 물론 당연히 상업용도 있겠지만은 가게한테 뭔가 안정장치로 걸어두기 시작한 게 08년 이후에는 가게에서 발생되는 MBS 같은 경우 미국에 있는 모기지 협회? 뭐라 협회라 그래야 되나? 우리나라로 치면은 LH 주택공사 같은 공사에서 MBS 채권을 매입해 갑니다. 08년 이전에는 은행이랑 가게랑 이 둘이서 계약을 맺다 보니까 은행의 대차 대조표가 MBS의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부풀려진 상황이었고 그게 이제 서브프라임 터지면서 금융감독 입장에서 미국의 금융감독이 하나의 이렇게 제도를 바꾼 게 가게에서 발생되는 MBS 같은 경우 은행은 중개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성된 가게용 MBS 같은 경우에는 그 주택공사 같은 데다가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은행은 그 중간에서 중간 수수료만 받고 요 MBS가 이 밸런스 시세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뭐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에 가서 개인이 직접적으로 대출을 받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은행의 대차 대조표가 어마어마하게 커진 상태예요. 지금 신한은행의 대차 대조표를 까보면 개인한테 대출을 해준 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대출이 어마어마하게 이 밸런스 시트에 잡혀 있는 거죠. 자산 쪽에. 근데 미국은 은행이 그거를 계속해서 들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공사 쪽에다가 넘겨버립니다. 중간 수수료만 받고. 네,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징적인 게 하나가 08년 이전에는 단기 국채와 장기 국채를 두 개를 혼용해서 포트폴리오를 운영했다고 하면 국채 쪽에서는 장기 국채로 많이 편입을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08년 이후에. 그 이유가 여기 보시면 08년 이전에는 좀 써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이거 미리 했었어야 되는데. 빨간색은 10년물이고요. 빨간색은 10년물, 보라색은 2년물입니다. 파란색은 기준금리고 연준이 컨트롤하는 금리라고 보시면 돼요. 08년 이전에는 2년물짜리 채권도 사실 금리가 그렇게 낮은 상태는 아니었어요. 어느 정도 장기물과 뭔가 갭을 두고는 있지만 보시다시피 맞춰서 같이 움직였어요. 10년물이랑 2년물이랑. 그래서 뭐 굳이 10년물을 편입하지 않아도 2년물 쪽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제 08년도에 제로 금리로 만들어 버리면서 보시다시피 이 보라색인 2년물, 그러니까 단기 국채가 금리가 1% 미만으로 거의 8년, 10년 정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기 국채를 들고 있으면 수익이 날 수가 없는 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08년 이후에 이 국채 쪽에서도 단기 국채를 매입할 수는 없고 장기 국채의 비중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었어요. 물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뭐 위험, 이 리스크 한도라는 게 있을 텐데 보시다시피 안정 자산으로 뭔가 단기 국채를 들고 가기에는 금리가 1% 미만으로 수익 자체가 확보가 안 됩니다. 은행도 은행채나 예금 등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건데 수익을 낸다고 들고 있는 게 단기 국채가 1% 미만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장기 국채를 들고 갈 수밖에 없었고 이게 똑같이 터졌던 게 재작년에 있었던 영국의 연기금이 터졌었죠. 그 LDI가 터졌었던 게 그쪽에서 들고 있던 포트폴리오가 대부분 장기 국채로 편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영국의 장기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 그 장기 국채 평가손이 되게 커진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 뭐 이 담보 기준을 맞추지 못해서 마진콜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돌았던 상황이어서 영국 중앙은행도 갑작스럽게 그 채권을 매입해줬죠. 굉장히 긴축적으로 나가다가 갑자기 연기금의 채권을 매입하는 상황이 발생했던 건데 그거랑 동일하게 미국의 은행도 요 현재로 넘어오면서 08년 이후로 넘어오면서 어쩔 수 없이 장기 국채가 굉장히 많이 편입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기 국채 같은 경우 10년물, 20년물, 30년물 이렇게
긴 채권이 많기 때문에 보시면 요 당시에 만약에 은행이 매입했다라고 쳤을 때 10년도에 매입했어. 그럼 지금 24년도죠. 물론 10년짜리는 이러면 다 빠이빠이가 됐겠죠. 근데 문제는 여기 한 번 더 매입하는 상황이 왔었죠. 10년 뒤 어떻게 또 시간도 딱 맞는데 08년에 이렇게 포트를 구성했던 게 만기가 왔던 게 하필이면은 요 20년도 제로 금리를 2년 정도 유지했던 요 기간에 다시 한번 장기 국채로 편입하는 시점이 딱 왔던 거겠죠. 10년 딱 건너뛰어가지고 이 여기도 보시면 이 두 번째 이 빨간색 박스 안에도 보면은 단기 금리가 바닥에 붙어서 질질질 끌면서 어쩔 수 없이 장기 국채를 매입했을 거고 심지어 제가 이거는 10년물로 들고 왔는데 여기보다 조금 더 수익률이 높은 20년물, 30년물을 편입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근데 은행이 띨띨해가지고 장기 국채를 이렇게 들고 갔다가 지금 뭐 4%, 5%까지 올라온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요 당시에는 장기 금리가 이렇게까지 올라갈 거라고 그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요 때는 인플레이션을 그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때인 거죠. 인플레이션이 당연히 오면은 장기금리 쪽에서는 어쩔 수 없이 기대 인플레가 올라가다 보니 장기금리가 많이 튀었을 텐데 그 인플레이션을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다 보니까 요 당시에 장기금리를 편입하는 게 그렇게 이상한 상황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이 봤을 때는. 특히 막 국채 시장에서 금리가 이렇게까지 올라갈 거라고는 그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고 보니 평가손이 어마어마하게 된 상황이죠. 지금 미국 은행들이 전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 중에서도 특히나 이 장기국채가 평가손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장기국채 매수를 이야기할 때 똑같이 우리랑 같이 장기국채를 들고 있는 주체 중에 보면은 이 미국의 아주 많은 금융 업체들이 우리랑 동일하게 포지션을 장기국채를 많이 들고 있다. 그래서 쫄지 않아도 된다. 우리만 죽는 게 아니라 은행도 다 같이 죽기 때문에 연준이 살려줄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러한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이점이 요 당시에 08년 이후에 연준이 직접적으로 이 장기채를 매수하다 보니까 가격이 갑작스럽게 올랐고 그로 인해서 08년도에 은행들이 물론 망한 은행도 있었겠지만 망하지 않은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 요 자기 자본이 어마어마하게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다고요. 이게 하나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08년도에 있었던 양적 완화는 누구에게 혜택이 가장 많이 갔을까요? 중앙은행이 실시했던 저금리 플러스 양적 완화라는 이 금융 정책이 누구한테 진짜 좋았던 걸까요? 이 돈이 누구한테 갔을까요? 국채를 직접적으로 사줬잖아요. 만약에 주식을 사줬으면 뭐 기업일 수도 있고 가게일 수도 있고 뭐 연기금일 수도 있고 모두한테 막 혜택이 돌아가고 했을 텐데 하필이면 국채를 샀다고 중앙은행이 이건 사실 되게 잘못된 거예요. 중앙은행이 어느 한 곳에다가 뭔가 이익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꽂아준 거는 사실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뭔가 조치가 일어났어도 사실 이상하지 않았어요. 근데 잘 모르죠. 가게, 투표권을 행사하는 뭐 시민 이런 사람들이 잘 몰라 이거를. 양적 완화라는 게 누구한테 혜택을 준 건지를 모릅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슨 뭐 낙수효과니 뭐 이런 개 같은 소리 하면서 야 니네한테도 혜택이 갈 거야 뭐 이런 소리 했던 건데 사실상 국채 플레이어들한테 되게 좋았던 거예요. 왜냐면 국채를 사줬기 때문에. 주식을 사줬으면은 주식 플레이어들한테 좋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국채를 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당시에 굉장히 많은 국채를 보유하고 있던 은행, 금융기관들한테 좋았던 거예요. 양적 하나는. 이걸 명확히 구분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게 진짜 이런 얘기하면 이게 그러니까 정치적인 막 그런 건데 이게 예, 은행한테 좋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은행 입장에서는 자기 자본이 굉장히 상승하는 상황이 됐던 거죠. 물론 못 버틴 애들은 다 작살났던 거예요. 요 당시에. 대신에 버텼던 이 은행들 입장에서는 건실한 은행들 입장에서는 특히나 뭐 JP모건, 뭐 시티은행 막 요런 애들은 다 뭐 돈 어마어마하게 벌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본이 어마어마하게 상승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뭔가 이런 펌프질을 많이 해줄 거다. 이 뭐 경제 시장에다가 뭐 그러한 논리로 국채 쪽에다가 특히나 매입을 했던 건데 요거는 되게 잘못된 거예요, 사실. 또 쓸데없이 흥분했네. 다시.
그냥 또 했죠. 20년도에. 이것도 또 누구한테 혜택이 갔어요? 뭐 당연히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거는 금융기업들이죠.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이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막 그린 뉴딜 정책 한다고 몇 조씩 쓴다고 하는데 여러분 통장에 안 꼽히죠.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뭐 무슨 정책 하겠습니다. 몇 조를 R&D에다 때려 박겠습니다 하는데 시민들한테는 돈이 안 오잖아요. 여러분 이거 되게 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원래 시민이. 정부가 잘 하고 있나 그 감시 역할을 시민이 다 해야 되는데 물론 먹고 살기 힘드니까 뭐 정보는 사실 공개가 많이 되어 있긴 하죠. 누구한테 얼마나 혜택이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이 워낙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정부가 그렇게 그냥 그 몇십 조나 되는 돈을 일반 기업한테 그냥 직접적으로 꽂아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예,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예, 그러한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았던 게 은행이기 때문에 자기 자본 비율이 많이 올랐다. 제가 요 뒤에 예, 지급준비금, 지급준비금도 보여드릴 텐데 08년 이전에는 지급준비금이 바닥에 붙어 있어요. 은행이 남의 돈을 빌려가지고 장사를 하다 보니까 지급준비금이 굉장히 낮았고 그러니까 남한테 되게 의존적인 상황이었던 거예요. 요 당시에는 08년 이전에는. 근데 08년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돈을 유동성을 풀다 보니까 지급준비금이 막 넘쳐나. 보시다시피 뭐 그냥 길바닥에 널렸어 이게 돈이. 몇 조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뭐야? 08년 이후에 1조 달러. 갑자기 지급준비금 미친 듯이 솟은 거예요. 이 지급준비금이 의미하는 거는 시장의 유동성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이 옛날에는 막 국민들한테 돈 빌려가지고 겨우겨우 막 뭐 10배, 15배 뻥튀기 해가지고 대출해줘가지고 돈 벌어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굳이 아쉬운 소리 하지 않아도 돼. 국민들한테. 돈 빌리려고. 막 예금 유치하려고 막 안 그래도 돼. 여러분 연말에 가면은 뭐 연말 예금 특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그렇게 했던 게 지금 아직 우리나라는 그래도 08년 이후에 우리나라도 물론 밸런스 시이 이렇게 좀 망가지긴 했을 거예요. 변화가 있긴 했을 텐데 예전에 막 그 예금 특판 막 이런 게 나왔던 이유가 은행이 이 지급준비금 맞추려고 여러분한테 갑작스럽게 돈을 땡기는 예, 그런 거였던 거예요. 근데 여기 이 08년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본 비율도 많이 올라갔고 보시면 예, 일단 뭐 금융감독 기준 자체가 되게 올라가기도 했죠. 그리고 이 시절에는 살아남지 못한 애들은 08년에 이미 다 작살나서 빠이빠이가 됐고 살아남은 애들한테 어마어마하게 돈이 집중이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급준비금이 굉장히 올라왔고 뭐 적정 지급준비금이라는 말을 요즘 되게 많이 쓰는데 여러분 요거 잘 보세요. 08년 이전에 지급준비금이 이렇게 바닥에 붙어 있었고 08년 이후에는 이렇게 많은 그러니까 그게 불과 얼마 되지 않아요. 뭐 지급준비금 적정 지급준비금이 뭐 GDP 대비 7%니 뭐 8%니 그런 얘기 했던 게 그것 그나마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게 우리가 19년도에 났던 그 표시했을 텐데. 네, 여기 레포 발작이 일어났던 것도 이거 보시면은 7% 정도에서 이렇게 레포 금리가 발작이 나서 적정 지급 준비금이 뭐 7%다 이런 얘기하는데 예전에 08년 이전에는 적정 지급 준비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볼과 이런 걸 도입한 게 얼마 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적정 지급 준비금이니 뭐 지급 준비금이 얼마 이하로 떨어지면 문제가 되니 그런 얘기를 지금 많이 떠들고는 있지만 사실상 08년 이전에는 지급준비금이 거의 없었다. 그냥 바닥에 붙어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여러분이 이게 우리가 20년, 21년도에 갑자기 주식시장에 많이 뭔가 하고 거시경제가 이렇게 좀 대두되다 보니까 이제서야 와가지고 뭔가 공부를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는 이런 역사적인 이력이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돼서 오늘 이런 걸 준비한 거예요. 해서 지급준비금이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GDP 경제 규모가 자체가 커져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할 것 같아서 제가 요 GDP 대비 지급준비금을 들고 온 건데 보시다시피 뭐 0.1%도 안 되는 막 요런 말도 안 되는 수준에서 이렇게 7%니 10%니 막 이런 데까지 올라온 거예요. 장단기 금리 차 예전에 요거는 이제 두 번째 챕터에서 제가 다루려고 했던 건데 연준이 뭔가 이 금융 컨트롤을 하던 게 금리 컨트롤 가지고 뭔가 좌우를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보면은 양적 완화라는 것도 도입했고 양적 긴축이라는 것도 도입하고 심지어 요즘에는
재무부랑 같이 정부랑 같이 짝짝꿍 해가지고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을 이제 혼합해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효용성에 대한 게 이제 챕터 2에서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08년 이전에 물론 이거 08년 이후에도 해당이 되긴 합니다만 이 10년물과 2년물의 차이, 이 장단기 금리 차를 가지고 은행의 수익성과 연관이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그리고 실제로 잘 먹혔었어요. 이때는 08년 이전에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고 나가지고 좀 긴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이게 왜 안 들어맞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거는 챕터 2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조달 비용이 많이 빠졌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자기 자본이 많이 증가했고 수익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보시면 이 10년물 그러니까 단기로 조달해서 장기로 빌려준다. 이 예대금리 차가 은행의 수익성과 뭔가 직결이 된다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단기 조달 비용 자체가 굉장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지금은 지급준비율 자체도 0%죠. 지금 여기 쌓여 있는 지급준비금은 오로지 다 100% 초과 지급준비금입니다. 이거 초과 지급준비금으로 해야 되는데 지급준비금이 0이 되다 보니까 지급준비율이 0이 되다 보니까 모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급준비금은 다 초과 지급준비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있었어요. 은행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MBS, 이 가계 쪽에 넘기는 MBS가 그냥 중개 역할만 할 뿐 직접적으로 MBS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밸런스 시트에서 차지하고 있는 MBS 비율이 굉장히 낮아졌고 단기 국채와 장기 국채를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던 안전자산의 비율, 안정자산의 비율이 그중에서 이 듀레이션 자체가 굉장히 길어졌다. 세 번째는 자기자본 비율이 자기자본금이 굉장히 올라갔다. 왜냐하면 양적 완화 진행할 때 항상 혜택을 보는 게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밸런스시의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중앙은행은 또 어떤 변화가 있었나? 보시면 08년 이전에 그러니까 양적 완화라는 걸 진행하기 전에는 대차대조표를 보면은 자산 쪽에 국채, 그 다음에 은행들한테, 시중에 상업은행들한테 대출해준 은행 대출이 있을 거고, 부채 쪽에는 화폐.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화폐는 이자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재할인 창고. 요거는 뭐 은행이 대출해 가는 건데 많이 안 해가죠. 재할인 창고는 요쪽이죠. 잘못했네요. 그 다음에 지급준비금, 그 다음에 지급준비금, 지급준비율보다 넘은 추가 지급준비금이 있을 거고. 사실 최근에 지급준비금에다가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데 사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거는 이견이 많아요. 왜 필수로 법정 지급준비금이 있는 건데 여기다가 왜 또 이자까지 줘야 되냐 이런 말이 많습니다. 근데 08년 이전에는 초과 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도 사실상 0.2%뭐 요 정도 수준으로 거의 이자 지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요 이전의 밸런스 시트 같은 경우에는 국채는 뭐 당연히 이자 발생이 되고 있었고 은행들한테 대출해 준 것도 콜 금리로 다 이자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재활유 차고는 뭐 말할 것도 없고 화폐는 대신에 또 이자가 발생되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수입 자체가 중앙은행이 08년 이전에는 어마어마하게 무조건 수익이 나는 구조였어요. 화폐는 수익이 뭐야 이자가 없는데 국채는 수익 뭐 이자가 있잖아요. 은행 대출도 이자가 있고 재활인 창구도 이자가 있고 그래서 요 당시 08년 이전에는 손익계산서를 보면은 당연히 수익이 많았고 이 중앙은행 연준의 운용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다시 재무부로 귀속이 됩니다. 뭐 아시다시피 화폐를 찍어낼 때마다 발생되는 6%의 배당금은 요 중앙은행의 이 주주들한테 넘어갔고 그 외에 그거를 그 6% 플러스 연준 운용 비용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다 재무부로 다시 귀속이 되게끔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양적 완화를 진행하면서 밸런스 시트에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 특히 보시면 뭐 화폐를 찍어내기 위한 초단기 국채, 담보로 되어 있는 국채, 요거는 동일하게 넘어왔고 요걸 이제 제외하고 양적 완화가 국채랑 MBS를 매입해 주는 거였죠. 08년에 했던 게 양적 완화를 했던 게.
그러다 보니까 국채. 그중에서도 양적 하나가 뭐냐면 장기 금리를 떨구기 위한 정책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장기 국채를 편입했고 MBS도 당연히 뭐 장기 국채와 연결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장기 금리를 떨구기 위해서 대부분 편입했던 게 장기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은 뭐 BTFP도 운영하고 있고 은행 대출 뭐 동일하게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자, 부채 쪽에는 화폐, 그다음에 재할인 창구, 재할인 창구 이거 또 재할인 창구 여기다 넣었니? 예, 그래서 보시면 지급준비금과 RRP. 근데 웃긴 게 지급준비금과 RRP는 변동금리입니다. 단기금리와 변동돼 가지고 움직이는 건데, 그러니까 연준의 기준금리와 연동돼서 움직이는 금리들이죠. 근데 08년도에 편입했던 연준이 편입했던 국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쿠폰금리 그대로 고정금리인 거죠. 근데 장기채를 매입했다고 이때. 왜냐하면 장기금리를 떨구기 위해서 매입을 하던 거니까. 그래서 물론 단기 국채도 있어요. 근데 장기 국채 비율이 훨씬 높은 상태였고, 예, 그래서 MBS도 당연히 초저금리인 시대, 예, 요때 연준이 장기 금리를 매입했고, 여기 보시면 08년도에 다 금리가 낮죠. 3% 이하, 낮은 금리, 맥시멈 3%라고 쳤을 때 평균 2%라고 볼게요. 요 당시에 편입했던 연준의 국채, 장기 국채는 2%, 2표채로 계속 이자가 발생이 되고 있었을 거고, 지금 지급준비금이나 RRP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기준금리랑 연동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5.4%, 5.4%로 이자를 지급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이자보다 나가는 이자가 훨씬 많아서 현재 연준의 밸런스 시트 상황은 적자 상황입니다. 손익계산서를 보면은. 근데 연준도 사실상 민간, 100% 민간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는, 예, 배당을 받는 주주가 있는 기업이라고 하긴 그렇고. 제가 여기다가도 뭐 중앙은행이라고는 적긴 했지만 연방준비제도예요. 근데 중앙은행이랑 뭐 똑같 동일하니까 중앙은행을 쓸게요. 그거는 이제 단어는 처음에 연준을 설립할 때 뭔가 이질감이랑 이런 거를 좀 막기 위해서 그냥 연방준비제도라는 걸로 제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중앙은행이라고 쓸게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변화가 된 상태입니다. 밸런스 시트가.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08년도부터 초록색이 모기지입니다. 모기지 채권을 편입시키고 파란색이, 예, 총자산, 빨간색이 이제 국채. 국채랑 MBS를 이렇게 편입돼 가지고 끌어올리기 시작한 건데, 예, 보시면은 이 두 개가 갑자기 엄청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근데 이 둘 다 연준은 원래 이런 평가손에 대해서 반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뭔가 자산 상황을 연준의 밸런스 시트를 얘기할 때는 평가손을 적용시키지 않기 때문에 매우 건전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상 여기 현재 편입되어 있는 장기 국채들은 다 평가손이 어마어마한 반토막 가까이 난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 당시에 08년도에 매입했던 이 장기 국채는 20년물이랑 30년물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요때 매입했잖아요. 08년도에. 지금 24년도고. 아직 16년밖에 안 지났다고. 그럼 걔네가 아직은 이 만기까지 오는 게 요때 매입했던 20년물은 아직도 연준의 포트폴리오에서는 한 3년, 4년 남은 자산으로 구분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 누구야? 채권 마씨. 마씨가 얘기하는 거 보면 제가 아예 진짜 학을 때는 진짜, 예, 진짜 쌍욕을 받고 싶을 정도로 안 좋게 생각하는데 뭐 만기가 남은 게 1년물이다, 2년물이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근데 그건 되게 잘못된 거예요. 요 당시에 매입했던 장기 채권이 이때까지 들고 온 거기 때문에 평가손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기에 도래하는 롤오프하고 있는, 그러니까 양적 긴축으로 롤오프하고 있는 그 국채라는 거는 사실상 요 당시에 매입했던 다 장기 국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쿠폰 자체가 이 채권 이 채권 종이 자체가 적혀 있기로는 20년물, 30년물이라고 적혀 있다고요. 만기가 2년 남고 3년 남은 거지. 근데 그게 표시될 때는 어디 가가지고 얘기할 때는 만기 2년 남은 놈입니다. 1년 남은 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실상 그 채권은 장기 채권들입니다. 요거는 뭐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재무부 입장에서는 20년 동안 잊고 지냈던 08년도에 발행했던 30년 동안 잊고 지낼 거란 말이야, 나는.
근데 그게 만기가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뭔가 재무부 입장에서도 채권 발행할 때 연준이 특히나 롤오프하고 있는 것들이 장기물이기 때문에 예, 문제가 될 겁니다. 요거는 뒤쪽에서 얘기를 할게요. 예, 그래서 아무튼 연준의 밸런스 시트는 이렇게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현재 매우 예, 적자 상황이다. 그래서 양적 긴축을 통해서 요 지급준비금 줄이고 이 국채랑 MBS 줄이고 이렇게 양쪽 상계 처리하면서 쭉 줄여나가는 양적 긴축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무부 같은 경우에는 큰 특징이 이건 차트로 봐야 돼요. 보시면 그 이전에는 아주 미미했어요. 경제에다가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 자체가 재무부가 되게 미미했는데 보시면 08년도 이후부터 재무부가 직접적으로 부양책을 컨트롤하기 시작하면서 재정 정책의 이 경제에 대한 영향력 자체가 되게 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문홍철 팀장이 최근에 나와가지고 연준이 단기 채권을 많이 발행하면은 뭐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늘리는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재무부는 당장 단기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은 흡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바로 방출을 한다. 그래서 시중의 유동성을 빨아먹지 않는다라는 식의 뭔가 논리를 펴시던데 보시면 08년 이전에는 맞아요. 보시면은 굉장히 얼마 안 되는 금액으로 프리퀀시가 되게 높게 낮은 빈도로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 빈도가 어마어마하게 예, 주기가 빨랐는데 보시면 점점 넓어지죠. 08년도부터 뭔가 이렇게 주기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프리퀀시가 늘어지기 시작했고 특히나 예, 여기 20년도 넘어가지고는 방향성을 갖죠. 오히려 재무부가 시장의 여도성을 쫙 흡수했다가 방출했다가 흡수했다가 방출했다가 흡수했다가 방출했다가 지금은 이제 흡수한 상황이죠. 보시면 8천억 가까이 어마어마한 수준의 유동성을 시중에서 흡수한 상태입니다. 요거를 자꾸 방출했다 그러는데 명확하게 재무부는 현재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거를 방출할 때 다시 예, 시장에 또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공급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예, 문 팀장님 말했던 그 단기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뭐 단기 국채를 담보로 은행이 대출을 실행하기 때문에 뭐 시장 유동성이 공급된다라는 논리를 펴시던데 저는 철저하게 그냥 100% 틀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기 자체가 달라졌고 이 재무부의 영향력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요 얘기는 그 이강철 이강철 씨 있죠? 그 나스닥 쇼 때렸다가 지금 작살나신 분. 지금 최근에 나스닥이 신고점 돌파하고 앉아 있는데 거기다가 레버리지로 나스닥 예, 곧버스 때리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확실하게 많이 났습니다. 그랬더니 뭐 갑자기 그 뭐야 존 버리 마이클 버리 예, 예, 오마주 하는 것처럼 막 영상도 올리고 하셨던 것 같은데 틀렸죠 그냥. 그분도 뭔가 하나 간과하고 있는 게 있는데 존나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재무부의 영향력을 너무 작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분이 말하는 거 제가 몇 개 들어봤는데 재무부의 영향력 자체를 굉장히 낮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재무부가 지금 시장의 유동성을 이렇게 흡출했는데도 8천억이나 시장의 유동성을 빨아먹었는데도 연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시사점이 큰 부분이에요. 나중에 이거 다시 방출하면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재무부가 의도적으로 이거는 쌓고 있는 겁니다. 왜? 경기 침체가 올 때 풀려고. 생각해봐요. 이 8천억이라는 자금을 시장에다 푼다고 생각해보세요.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공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작년부터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지만 연준한테 달려있다. 보시다시피 과거에는 이렇게 미미했지만 예, 지금 보시다시피 어마어마하게 시장의 영향력을 충분히 줄 정도로 PGA 잔고가 쌓여있다. 심지어 이게 방출된 상황이 아니라 쌓아놨다. 얼마? 8천억을. 정부의 수입은 세금, 국채 발행 크게 이렇게 두 가지에 의해서 되는데 뭐 세수가 늘었냐? 여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TJ 잔고가 세수를 통해서 늘었냐? 그건 아닙니다. 세수가 늘긴 했지만 GDP 규모 대비 세수를 봤을 때는 예, 이렇게 오히려 줄었으면 줄었지 늘진 않았습니다. 보시면 11% 정도 되네요. GDP 대비해서. 그럼 뭐냐? 국채 발행, GDP 대비 국채 발행을 봤을 때는
예, 이렇게 기존에는 40%에서 60% 정도 선까지 한 번 점프업이 있었고 08년 이후에 급작스럽게 올라가면서 100% 돌파해서 지금은 120%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채 발행을 통해서 TGA 잔고를 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국채 발행이라던가 재무부의 TJ 잔고가 방출이냐 축적이냐 그 부분을 보는 게 그렇게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언제? 08년 기점으로 TJ 잔고가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재무부는 제가 뭐 굳이 재무부는 밸런스 시즌이 없죠. 모르지 뭐 이거는 뭐 가지고 있는 뭐 부동산도 있고 막 그런데 이건 뭐 재무부의 밸런스 시트를 보면서 제가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재무부의 계좌 잔고인 TGA가 요렇게 급격하게 많이 올라왔고 예전에는 빈도수가 높게 되게 낮은 금액을 가지고 바로바로 방출하는 식으로 했다면 최근에는 08년 이후에 이렇게 자금이 생겨서 운용을 하고 있었고 이 자금을 운용하는 주기가 흡수했다 방출했다 흡수했다 방출하는 주기가 늘어지고 있다 최근에. 그래서 문호철 팀장이 말한 단기 국채를 많이 발행하는 게 뭔가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그 이유가 TGA가 하루 이틀 정도 흡수했다가 방출한다 바로. 이런 논지를 펴셨지만 그 논거는 틀렸다. 왜냐하면 08년 이전에는 이렇게 주기가 빨랐지만 08년 이후에는 주기가 늘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금이 있었는데 세금의 비중은 거의 없고 대부분 국채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경제 주체 중에서 되게 중요한 가계와 기업. 이거는 뭐 밸런스 시트를 딱 이렇게 뭐 규정 짓기가 어려서 이 정도로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가계 입장에서 가장 큰 차이가 이 앞쪽에서 은행의 대차도표를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MBS. MBS가 그럼 이제 수익이 얼마 안 날 거 아니에요. 낮은 초저금리로 했으니까. 그럼 은행이 대출을 잘 안 해줄 수도 있고 한데 그러면 08년 위기를 벗어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MBS를 대부분 이 연준이 가져갔죠. 연준어 있어. 중앙은행이 가져갔죠. 이거를. 그 다음에 그 뭐야 모기지 협회 공사에서 다 매수를 해서 들고 가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주택공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다 보니 연준이 08년 이후에 연준이 뭐 다양한 뭐 화폐 발행의 의무도 그러니까 역할도 있고 뭐 이 금융정책을 하는 역할도 있고 한데 08년 이후에 연준의 가장 큰 역할은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종 대부자 역할로 지금 뭐 모기지 같은 거를 들고 간 게 여기도 보면은 그러니까 정부 대부분 공기업도 정부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정부가 이런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해줌으로써 가계 입장에서도 이렇게 08년 이전에는 변동금리였어요. 우리나라처럼 단기금리와 연동되어 있는 변동금리였습니다. 가계가 대출을 받는 게. 그래서 08년 이전에는 금리가 올라가면 가계 입장에서도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연준이 펴는 금융정책이 가계에 뭔가 가처분 소득에 영향을 줬었어요. 한 달 수입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었는데 현재는 어떻게 바뀌었냐? 08년 이후에는 이걸 다 고정금리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08년도에 보시면 장기금리 있어. 08년도에 이렇게 낮은 금리로 야 너네 집 살 때 내가 이 장기금리 다 끌어내릴 테니까 집 많이 사. 이 국민들아 여기 와가지고 이 연준이 야 내가 장기금리 다 끌어내렸거든. 지금 금리로 고정금리로 사버려. 라고 해준 거예요. 해서 개인들의 가계의 밸런스 시세 요 모기지가 변동금리로 많이 보유되고 있었는데 그거를 다 리파이낸싱 하면서 현재는 모기지가 고정금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기준금리를 막 올려도 이자 부담이 늘어나지가 않아.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단기금리에다가 변동금리로 받고 있죠. 이 부동산 대출을 받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금리가 높게 올라가면은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증가되면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요걸 잘 명심하셔야 돼요. 제가 챕터 2에서 연준이 기준금리 컨트롤을 통해서 어떻게 경제를 뭔가 이렇게 변화를 주는지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 가계 현 상황 이전과 이후의 요 밸런스 시세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이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요거를 베이스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딱 우리나라랑 대비되는 상황이에요. 08년 이전에는 미국의 가계도 우리나라처럼 예, 변동금리에다가 요 짧게 가져가고 있었는데 이 현재는 고정금리에다가 한참 전에 낮은 금리로 받아놓은 것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연준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전혀 가처분 소득에 타격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업. 기업 얘기를 하려면 기업 얘기는 제가 원래 안 하려다가 굳이 들고 온 이유가 있어요. 요건 로직을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기업 얘기를 하려고 했는지. 자, 22년도, 20년도 여기서 부양책을 씁니다. 22년, 20년도 상황이에요. 제가 코로나 이후에 기업이 얼마 어떻게 변했는지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부양책, 코로나 부양책. 서민한테 직접 표 뽑아줌. 옛날에는 밥 먹고 살기도 바빴는데 갑자기 여윳돈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치품, 필수 소비재가 아닌 사치품 쪽에다가 소비 증가. 가령 뭐 자동차, 그다음에 뭐 애플, 휴대폰 같은 거 등 이렇게 사치품 쪽에다가 소비가 증가됐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기업들의 실적 발. 그러다 보니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사내 유보금이 매우 많음. 제가 요거는 뭐 퀴즈도 한번 내기도 하고 했었는데 요 제가 지금 되게 단순해가지고 단순하게 이렇게 좀 로직하게 말씀드린 건데 코로나 부양책이 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수표를 꽂아줬고 예전에는 아이폰을 못 사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잉여 자본이 생기다 보니 사치품 쪽에다 눈을 돌릴 여력이 생겼고 그래서 뭐 자동차나 뭐 아이폰이나 이런 거 막 바꾸면서 뭐 아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뭐 이런 곳에 기업들의 실적이 폭발했었죠. 뭐 구글 같은 경우에는 뭐 유튜브가 엄청 크게 성장을 하는 계기가 됐죠. 코로나 이후에. 그러다 보니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사내 유보금, 현금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금리를 올리면 기업들이 타격을 받았는데 물론 이제 막 휘청휘청하는 뭐 차입금이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타격을 많이 받겠죠. 근데 지금 매그니피센트 뭐 세븐으로 해가지고 나오고 있는 기업들 뭐 엔비디아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차입금보다는 예, 사내 유보금, 현금 자체가 되게 많기 때문에 사실상 금리를 올리다 보면은 오히려 그 현금에 대한 이자 수입이, 이자 소득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면서 예전에는 오히려 금리를 올리는 게 기업들한테 다 타격이 갔는데 지금은 이렇게 큰 기업들한테는 오히려 사내 유보금에서 발생되고 있는 이자 소득이 굉장히 짭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던 뭐 금리가 올라가면 기업들이 굉장히 타격을 받는다라던 그 로직이 지금은 약간 엉킨 거예요. 그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내 요구금에서 발생되고 있는 이자 소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굳이 뭐 구글이나 테슬라는 아직도 예, 부채가 많이 있겠죠.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이런 곳은 사실상 예, 그렇게 막 큰 타격이 오는 상황은 아닌 거죠. 물론 기업은 무조건 부채를 가지게 돼 있어요. 그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굳이 부채를 안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뭐 세금 감면도 받을 수 있겠다. 뭐 이자도 뭐 찔끔찔끔씩 내겠다. 굳이 안 받을 이유는 없어요. 다만 사내 유보금에서 발생되고 있는 예, 현금 창출이 되게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08년 이전처럼 그러니까 양적 완화라는 거 시행 이전처럼 그렇게 기준금리가 기업들한테 타격을 주는 게 크진 않다. 대신에 뭐 휘청휘청한 기업들, 하이힐드 같은 곳에는 좀 타격이 있긴 하겠죠. 근데 애초에 지급준비금 장치가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너무 많아. 은행이 예전에는 겨우겨우 빌려가지고 대출을 15배 뻥튀기 했다고 하면은 애초에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돈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시중에 풀려 있는 유동성이 많고 지급준비금이 많다 보니까 굳이 막 비싼 금리로 빌려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애초에 조달금리가 굉장히 내려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뭐 하이힐드 채권도 지금은 뭐 많이 올라오고 있진 않죠.
그 이유가 다 시장의 유동성이 08년 이후, 양적 완화 이후에는 시장의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도 굳이 높은 금리로 빌려줄 필요가 없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도 이 08년 이후에는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극화가 심해진 거죠. 있는 놈들은 더 많아졌고, 없는 사람들은 더 없어졌고. 왜냐면은 부채 쪽에다,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부채 쪽에다 많이 기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업 운용을. 그럼 이제 이 금리가 올라가는 게 그들한테는 타격이 됐겠죠. 근데 상위 몇 프로 기업한테는 보유하고 있는 산의 요보금에서 발생되는 이익이 오히려 더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5개 경제 주체에 대한 밸런스 시트의 변화를 말씀드렸는데 요게 일단 베이스로 여러분이 공부가 된 상태여야 제가 다음 챕터에서 설명드릴 이 중앙은행이 어떻게 컨트롤하는지 경제를 그 이야기가 돼야 왜 최근에 이렇게 경제 지표들이 뭔가 예측하거나 이 뭐 경제 지표를 과거로부터 뭐 현재에다가 적용시키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지 신뢰도가 왜 떨어지는지에 대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빠잉.